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스태피의 이명화 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이고요. 오늘 저는 신정부 국정과제를 위한 바이오 핵심 이슈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아마 오늘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주에 목요일에 과기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업무 보고를 마쳤고,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나 식약처 이렇게 바이오 관련된 주요 부처들 업무 보고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신정부 출범 전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요한 이슈들, 거버넌스 이슈를 비롯해서 그것과 함께 이제 국정과제에 어떤 것들 담겨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논의들과 준비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제안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발표는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대외 환경의 변화, 그리고 국내 바이오의 어떤 주요 도전 과제들, 세 번째는 지금 대선 공약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국정과제 제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외 환경의 변화라는 부분을 저는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략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력이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수요 기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대외 환경의 어떤 특징을 좀 기술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기술 패권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달,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미국 혁신경쟁법이 상원을 통과를 하고 글로벌 공급망 조사라는 부분들이 미국에서 진행이 돼서 지난 6월달에, 그러니까 작년 6월에 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나왔던 이제 하버드 벨퍼 센터에서 발표했던 어떤 기술 경쟁 관련된 보고서를 보면 정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 그 부분이 정말 기술 중심으로 더 많이 사실은 이제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경쟁 상황을 보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미 이제 논문이나 특허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과학기술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 보고서들이 있고, 그리고 크리스퍼 기술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이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양자 기술이나 아니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이 이미 미국을 넘어섰거나 아니면은 거의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나타나는 현상은 MOIP라고 해서 과학기술 쪽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미션 중심의 어떤 정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기초 연구 중심으로 바텀업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트렌드에서 이제 미션을 정해놓고 그 미션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혁신 정책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최근 한 3, 4년, 5, 6년 정도로 전부터 해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미국이나 아시아권, 중남미까지도 MOIP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미하는 바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OECD 같은 경우에는 MOIP 관련된 국가별 사례들도 모으고 발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건의료 쪽 관련된 MOIP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MOIP를 또 다른 말로 문샷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달 탐사 프로젝트인 것처럼
달에 가보겠다 이런 것들 명확한 미션을 정해놓고 했던 그런 문샷 프로그램을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문샷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암 정복 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문샷 프로그램 아니면 미션 프로그램 이런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하고 있는 캔서 관련된 미션은 암 정복을 하겠다라는 어떤 미션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R&D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함께 모으는 그런 어떤 접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에 발표됐던 미국 이제 알파-H 사례이고요. 이 부분도 많이들 또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H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달파 모델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제 달파가 생겼고, 달파에서 했던 R&D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이 개발되고 GPS가 개발되고 이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기술 핵심도 있었는데요. 이런 모델을 그 벤치마킹해서 이제 알파-H라는 것들이 이제 논의됐고, 이게 이제 결정이 돼서 지금 계속 착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65억 달러가 배정이 됐고요. 물론 이제 달파 모델이 여러 다른 부처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뭐 알파-2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기후변화 관련돼서 알파-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논의되고 있고 이미 운영도 되고 있고 하는데, 알파-H에서 이제 그 특징적인 부분들은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젝트들인 거죠. 그래서 모든 암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겠다, 아니면 100일 안에 그 신변종 그 바이러스를 이제 테스트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감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제 알파-H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알파-H 같은 경우에는 달파를 모델로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건의료 바이오 쪽의 어떤 특징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나왔던 그런 이제 미국 국회 안에서, 의회 안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보면 그 이제 달파 모델을 어떻게 바이오라는 굉장히 사실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그런 분야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어떤 논의들도 있었고, 알파-H를 NIH 내에 이제 설치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최적인가라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IH가 미국 내에서 보건의료 쪽을 완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NIH의 다양한 연구들과 연계도 하고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NIH 내에 알파-H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그 NIH의 어떤 관행과는 독립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신속한 어떤 그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 기존의 고용 시스템과는 별개로 운영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연구비를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뭐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좀 파격적인 제도적인 부분들을 같이 이제 알파-H 설치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협력이라는 부분인데요. 협력이 사실은 그 R&D를 하고 혁신을 하는 주체들 간의 협력, 그리고 이제 분야 간의 협력,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협력까지도 사실은 협력의 어떤 방법이나 스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경 차원에서 보면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그런 이제 논문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공동 저자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뭐 미국이 사실은 당연히 예상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들은 중국이 사실 여기서도 이제 그 공동 저자 분석을 해보면은 중국인 그 연구자들이 굉장히 연구 허브에서
연구의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적인 전환이라고 해서 코크리에이션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R&D에서 그 기초 연구에서 응용 연구, 개발 연구 이렇게 이제 그 선형 모델로 했던 그런 어떤 이제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선형적인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같이 기초를 하는 부분들 아니면은 기업의 어떤 산업적 연구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OECD 같은 경우에는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많은 이제 현상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제 보면 작년에 그 코로나 그 초기에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EU vs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커톤 방식인데 여기서의 방식도 연구를 하는 이제 연구자들과 이제 개발자들과 그리고 투자자들 그리고 뭐 규제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이제 논의하고 네트워킹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협력이라는 부분의 방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이제 수요 기반 혁신입니다. 그래서 MOIP도 사실은 여기와 많이 맞닿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책 수단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어떤 시스템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시스템 차원에서 변화라고 하면 뭐 그린 그로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코로나19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차원의 큰 방향성의 변화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액티비티 차원에서 이제 뭐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식 창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식의 확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수단 그리고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고 파일럿 믹스는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수단들이 있을 거고 마지막은 이제 통계라든가 지표라든가 아니면은 포사이트 같이 그래서 기술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함께 활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있고 과학기술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화됐던 부분들은 과학기술 기본법을 과학기술 혁신 기본법으로 개정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문제의식도 지금 이제 법률상에서 이제 과학기술 범위를 확장했던 부분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단순히 R&D를 하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의무 규정에서부터 혁신의 활동, 혁신 활동까지 넓히는 그런 변화들이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장표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상황은 어떠한가? 이 부분은 이미 그 오준병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할 부분이나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전략성의 차원에서 제가 보는 우리나라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그 공통의 어떤 관심사, 공통의 어떤 지향점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산업 개선 당연히 그 산업 육성, 뭐 산업의 활성화, 뭐 생태계 조성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산업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그런 다양한 가치들을 아직까지도 잘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건강권이라던가 뭐 생명윤리라던가 프라이버시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가치들을 이걸 한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합의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 규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마 이것과 관련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컨트롤 타워라든지 거버넌스 이슈가 또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이오 부분은 특히나 그런 상위 거버넌스가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위 조직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문제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이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정책 연구를 이제 한 3년 전에 하면서 이런 평가 전문가분들이 했던 평가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와 관련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바이오 특위도 있고, 밑에 있는 생명과학 종합 정책 심의회도 있고, 생명의료 전문위원회도 있고, 조금 더 넓혀서 이제 바이오 이슈를 다루고 있는, 전담하지 않지만 바이오 이슈를 안건으로 해서 심의하고 있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라던가 과학기술혁신본부라던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제 평가들이 사실 이제 뭐 좀 중립적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뭐 이제 부정적으로 하는 평가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복지부 중심에서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이제 과기부나 산업부도 함께하는 그런 식의 조직 운영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에서 이제 많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에이메드라고 하는 그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오 의료 R&D 관리를 이제 독립행정법인인 그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 영어로 이제 에이메드라고 하는데, 이 에이전시에서 한꺼번에 관리하도록 하는 변화가 2015년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하지만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이제 독립법인으로서 관리하는 그런 R&D를 위해서 그 상위의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정하고 예산의 어떤 분배라든지 예산의 강조, 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정하는 총리가 본부장이 되는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가 있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일관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일본에 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협력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연구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비중을 보면 상당한 연구비가 기초 연구에 투입이 되고 있고 기술 이전 성과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이제 획기적인 신약 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부족할까,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 연계라는 부분들을 우리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작년에 이제 의학 한림원에서 분석을 했었던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생명과학과 보건의료 부분을 같이 봤을 때 이제 뭐 과기부는 당연히 기초연구 쪽이 많고, 그리고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개발연구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총합을 보면 기초연구 부분에 뭐 44%, 응용연구 14%, 개발연구 24% 이렇게 좀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R&D가 중요한 바이오의 특징을 봤을 때 우리가 기초연구 부분은 많이 좀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기출 수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한 10조 정도에서 2021년에 13조 정도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활약을 해줘가지고 뭐 조 단위의 어떤 기술 이전 계약들이 많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이제 발제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품 전체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 비율이나 뭐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차원에서 보면 2% 이내라고 하셨는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 0.7% 정도 수준. 그래서 여전히 이제 미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와 중국, 뭐 영국, 스페인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더 많이 사실은 가야 될 곳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요 기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2019년에 그 대통령께서 오송에 오셔가지고 이제 비전 선포를 하시고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셨을 때 굉장히 사실은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혁신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정책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핵심이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사실 총망라해서
그 전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사실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하는가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규제 개선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협회들이나 연구자들이 계속 뭐 당선인이나 아니면은 대선 그 과정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규제 완화 이라는 부분이었고, 규제 개선, 뭐 규제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는 부분도 여전히 이제 보면 그 12대 주력 산업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이제 바이오 헬스 부분은 뭐 화학이나 소프트웨어 부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가장 부족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이 이제 화학과 바이오 헬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도별로 큰 차이 없이 계속 부족하다, 약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선 공약 차원에서 보면 일단은 이제 대선 공약집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제 언론상으로 공표가 됐던 부분이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증이나 희귀 질환 신약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뭐 등재 과정을 단축한다든지, 백신이나 치료제 디지털 방역을 위한 R&D를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그 대선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시면 뭐 백신 주권, 백신 허브 이런 것들을 위해서 R&D를 확대하겠다 내용도 들어가 있고, 첨단 의료 부분에, 그러니까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뭐 이런 부분에 바이오 디지털 부분에 R&D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규제 혁파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위해서 이제 헬스케어 이런 부분에 규제 혁신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혁신 이런 차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고요. 그 과학기술 선도국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5대 메카테크 중에 바이오 헬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션 지향적인 초격차 R&D를 추진하겠다. 여기도 이제 미션이라는 키워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BT 부분에서 유전자 통합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을 산업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R&D의 어떤 양적 확대를 넘어서 이제 정책 설계를 R&D 정책 설계 개편하겠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 이런 부분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R&D에서 기초과학 연구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안철수 전 후보가 했던 그때 이제 대선 공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5대 초격차라는 부분에서 바이오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5대 초격차 분야에 이제 그 삼성전자급의 어떤 글로벌 기업 5개를 육성을 하고, 그리고 G5에 진입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미래전략 산업 지원 특별법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지난주에 이제 과기부가 인수위에서 그 업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제 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그런 안들을 이제 그러니까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이제 그 컨트롤 타워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신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이제 3가지 제안을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부분이 공약 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표됐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실현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라는 부분들은 지금도 많이 시도가 됐었는데, 제가 보는 부분들은 각각의 위원회들이 갖고 있는 정책 수단들이 다 분절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수뇌 하나의 위원회 집약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복수의 상위 기구를 통합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각 기구로 흩어져 있는 권한이나 기능을 하나의 조직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밑에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바이오 중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 다음은 정책과 사업과 예산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 심의와 예산 심의 이런 것들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부처 간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핵심적인 통계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의 알파-H, 물론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태워서 이제 미국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이 우리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 알파-H를 어떤 기관에 어떻게 하던 그 부분에 앞서서 이제 학문 분야 간, 주체 간, 단계별 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알파-H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미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폭적인 어떤 투자,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PM을 영입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고용, 그 정권 부여. 물론 이제 이미 이제 과기정통부라든지 산업부에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미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 알파-H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프로젝트 예산 운영이나 관리 이런 차원에서 감사라는 부분들이 유예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이제 연구자들이 해외에 가면 굉장히 많은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근데 이제 한국 내에서 오면 한국의 우리나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행과 제도와 규제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역량들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파-H에서는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두 번째 제안으로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법이 너무 많긴 하지만 그 수요 기반 혁신을 위해서 통합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R&D만으로는 할 수 없고, R&D 직접 지원 외에도 뭐 조세 지원이나 규제나 인력이나 이렇게 여러 정책 수단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이제 통합법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2016년에 사실 그 21세기 치료법, 이제 21세기 큐어스 액트라고 하는 법이 통과됐을 때 그 법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랐고,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1세기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R&D를 하는 미국의 NSF 그리고 NIH가 어떤 연구에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10년치가 사실 예산 금액까지 해서 이 치료법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제 성과가 나오면 규제기관 FDA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속 허가라든지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FDA가 해야 될 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보험 당국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보험 체계 안에서 이러한 이제 혁신적인 치료제들을 어떻게 보험으로 수용할 것인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과거에 이제 첨단 재생의료법 같은 경우에 이제 식약처와 복지부가 함께 만든 법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연구를 하는 과기정통부나 뭐 산업부나 복지부, 그리고 이제 규제 당국이 이제 식약처, 복지부, 보험 당국인들 복지부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그 담당 규제 당국들이, 그러니까 그 정부 당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한꺼번에 법률화하는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역량들이 조금 더 이제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인수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명호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